명민의 잡지사 12월호 22번째 페이지. 먼 옛날 말 한 마리가 지키고 있던 신성한 알에서 혁거새가 나왔고 덕분에 우리가 이분을 지금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역사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참 빨라서 선생님과 올해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올 한 해 한번 어떻게 돌아보시나요? 어떤 한 해였나요, 선생님께? 그러니까 2025년이 끝날 때, 그러니까 매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사다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2025년이야말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고요. 간지로 보면은 을사년이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저로서는 120년 전, 1905년, 그 다음에 1965년, 또 그러니까 60년 전에 조금은 일본과 외교 문제에서 좋지 않았던 일사년스러웠던.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조금씩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뭐 국내외의 시선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내년에는 그래도 또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럭저럭 나라 전체로는 잘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또 지나고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 그래도. 잡지사에 몇 번 더 나왔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다른 하기도- 요일을 좀 인베이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썬킴 선생님 바쁘실 때 제가 그 자리도 좀 대신 채우고 그랬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가능하시다는 걸 참고해 두겠습니다. 예. 한 해 정말 감사드리고 박광일 선생님은 제가 진행하면 가장 편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너무 재밌고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생 다른 많으시고. 분들만큼 막 에너지가 넘치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끝나고 났을 때 뭔가 타격이 좀 덜한.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송구영신을 좀 발빠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년이 저의 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띠여서 내년이 말의 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병오년 말의 해를 맞이해 오늘 우리 역사 속 말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먼저 이제 병원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내년 달력, 그다음에 내년 플래너, 또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2026년 병원연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말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붉은 말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천간지지로 이제 우리가 그 해를 이제 표현을 하니까 병은 천간에 해당하고 오는 이제 지지에 해당하는데 이 천간 중에서 병이 이제 방향으로 가리키면은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빛깔로는 붉은색을 뜻하게 남쪽이 두고 붉은색. 네. 그다음에 띠로서 자축인묘로 나와니까 쥐부터 7번째 오는 말에 오에 오면 이제 말이 되니까 네. 오는 말을 가리켜서 앞에 천간하고 지지를 합쳐서 이제 붉은 말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 붉은 말의 해. 이렇게 네. 붙일 수가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빛깔을 붙여서 뭐 황금 돼지다 무슨 뭐 하얀 뭐다 뭐 저는 뭐 백마 때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은 예전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 말띠라는 표현도 좋긴 하겠으나 그냥 말띠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쪽을 또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네. 12지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쪽을 가리키는 동물이 자에 해당하는 쥐가 쥐. 예.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쥐와 말을 연결하면 남북을 잇는 선이 되기 때문에 쥐의 자, 그다음에 말의 오를 합쳐서 자오손이라는 자오선. 말이 본초 자오선 할 때 맞습니다. 자오선. 그래서 자오선이 모두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데 기준점을 영국이 그러네. 먼저 선점을 하면서 그러네.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것들을 네. 이제 본초 자오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오선이라는 말의 오가 이제 남쪽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또 빛깔도 남쪽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뭔가 뭐 양의 기운, 그다음에 밝은 기운 이런 것들이 넘치는 해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자오선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경복궁 근정전 월대에 가면은 북쪽에는 쥐가 남쪽에는 말이 조각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은 자오선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야. 있습니다. 네. 이렇게 60갑자로 하는 거는 음력 1월 1일 기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이렇게 불러도 되나라는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됐습니다. 얘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한 해가 끝났지만 네. 또 이제 2026년 병오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간지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직 병오년 되려면 한 달 남았는데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잡지사 월요일에 나오는 분과 화요일에 나오는 분도
연도는 똑같잖아요. 출생 연도는 똑같은데 그렇죠. 한 분이 생일이 1월 달이라 네. 띠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진짜로 이게 그렇게 부른 게 언제부터지? 옛날에부터 우리가 그렇게 불렀나?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고민이 하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1896년부터 양력을 썼는데 그때부터 1896년부터 띠를 같이 불렀다면은 이게 우리의 하나의 어떤 근대에 만들어진 전통일 수 있는데 네. 진짜로 그런가라고 찾아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양력이 바뀌었을 때 간지로 그 해를 표기를 하는 게 1912년 매일신보라고 하는 총독부 신문에서 처음 발견된다라는 거죠. 1912년이 되어서야 그렇죠. 처음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1896년부터 1910년 또는 11년까지는 그냥 양력은 양력대로 가고 네. 간지는 간지대로 가고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을 구분해서 불렀었는데 네. 1912년부터는 그러니까 양력이 바뀌면 그냥 그거를 간지도 바뀌는 셈으로 쳐서 부르기 시작했던 것으로 지금처럼. 예. 지금 나타났고요. 네.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일왕의 뭔가 어떤 그 기념일과 관련된 부분을 묘사를 하면서 그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이지 유신 시작하면서 바로 양력을 받아들여서 그렇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음력과 관련된 기념일들을 모두 양력으로 그냥 치환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방식에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됐을 때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양력을 여러모로 강요를 했었거든요. 주입시키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예. 그 과정에서 10년, 11년은 뭔가 준비가 안 됐었는데 12년부터는 그러면은 조선의 모든 역법, 그러니까 달력을 보는 법을 양력을 쓴다고 하고 기존의 간지를 쓰는 것까지도 모두 묶어서 양력으로 퉁치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것들이 한 7, 8년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만들어졌을 때 뭐 1926년, 27년 가면은 해가 바뀌는 것과 동시에 간지의 표기도 같이 쓰게 되면서 네. 광복 이후에 그게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양력이 바뀌었는데 음력으로 쓰는 간지까지 바꿔 부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같은 이제 그 연도에 태어나거나 다른 연도에 태어난 네. 사람들이 띠를 두고 예.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죠. 대체로 1월 달생들이 그렇죠. 이제 설이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있으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71년에 태어났다. 예. 그러면은 돼지띠가 되는데 그런데 설이 지나지 않았다면은 그 앞에 70년을 따라서 개띠가 돼야 되는 개띠. 거 아니냐를 그렇죠. 놓고 그때는 누가 예를 들어서 박광일 선생님은 개띠인데 썬킴 선생님은 돼지띠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1월생이냐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태어나셨냐에 따라서 네.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참 했거든요. 저는 한동안 돼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음력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12월 16일 예. 그러면은 아직 경술년이 지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네. 좀 그러면은 헷갈린다. 경술년이라는 날 자체는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1910년 나라가 망한 그치. 해가 경술년이니까 네. 그럼에도 띠로서는 이제 개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유림들이 볼 때나 아니면 간지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음력 1월 1일 즉 설이 지나야 띠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더 흥미로운 거는 그래서 제가 띠가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그게 아니다가 퍼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설명하신 게 아니다라고요? 네, 띠는 네. 음력에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림에서는 그렇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 띠를 보통 확인하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사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명리학 볼 때 그 아. 띠를 뭐 당신은 무슨 띠요, 그다음에 몇 월생이요, 몇 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명리학 관점에서는 그럼 띠가 언제 바뀌나요? 그게 봤더니 네. 양력 아니죠. 예. 입춘. 거긴 기준이 입춘이에요? 네, 그러니까 2월 3일 또는 4일, 보통 2월 3, 4일에 입춘이거든요. 근데 명리학에 있으면 기준이 입춘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양력이잖아요. 24절기가 양력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띠는 양력인가? 라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겼다고 볼 절기도 수가 양력에서 나온 기준이니까 그렇습니다. 1월 1일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양력 개념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혼동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이제 저는 명확하게 명리학에서 왜 입춘에 띠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명리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준과 그다음에 네. 신정 그다음에 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예전에 새해의 시작을 놓고 중국 고대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바로 뭐냐면
해가 가장 그 짧았다가 다시 길어지는 그 시기를 새해 첫날로 봐야 된다. 그게 동지잖아요. 동지잖아요. 예, 동지. 그래서 동지달을 그러니까 새해 첫 달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예. 그게 아니라 동지달이 지나서 비로소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달을 맞이한다. 섣달. 동지 섣달. 그러니까 섣달은 12월이거든요. 그래서 12월을 그러니까 첫 달로 봐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간지를 다 쳐서 네. 간지가 새로 바뀌는 설날이 들어있는 달로 봐야 됩니다. 네. 보통 이때가 음력 정월이에요. 설날. 예. 그러니까 정월을 1월로도 표기를 하지만 정월로 표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음력의 1월부터 10월까지는 숫자로 표기를 하지만 네. 11월은 동짓달, 12월은 섣달, 1월 달은 정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각각 모두 설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동지를 기준으로 했던 사람들하고 일맥상통하지만 양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입춘 때 비로소 뭔가 만물이 생성하고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아마 명리학에서는 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띠의 변화가 네. 생각보다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네. 사실은 아직도 뭔가 통일이 안 된 느낌. 규명해야 될 예. 부분들과 통일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제가 이제 말띠라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말띠에 태어난 여성은 뭐 약간 성격이 드세고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프레임을 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뭐 백말띠다. 그럼 백말띠 여성은 되게 성격이 드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자료도 찾아봤는데 역시 우리나라에는 그 띠 동물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어느 해에 태어났고 어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띠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장단점이 모두 있지 장점만 있거나 단점만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왔나 비롯됐더니 일본에 보니까 히노에 우마라 그래서 병오년 말띠, 그러니까 내년이 병오년인데 아까는 뭐 붉은 말로 표현을 했지만 이런 표현이 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전에는 그냥 백말띠로 불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 태어나면은 좀 남편에게는 좋지 않은 기운을 끼친다. 이런 표현이 일본에는 속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 또 그러니까요. 뭔가 역사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죠? 거기에는 예. 아마 이제 말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말하고 남자는 잘 맞는데 말하고 여성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속설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침투를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도 그 말띠는 뭐 성격이 조금은 세대라고 하면서 조금 안 좋게 표현하는 것들이 나타났는데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해에 누가 태어나서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미신이죠, 미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좋아할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하면은 옛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네. 예. 자, 그러면 병오년의 주인공인 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역사에서 말은 어떤 동물로 등장한다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지 중에서는 7번째 자축인묘 진사 5에 해당하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류가 길렀던 가축 가운데는 비교적 늦게 그러니까 개를 가장 먼저 기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양, 돼지, 소 이후에 말을 길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5 동물이 한 판에 들어가 있는 게임이 있죠. 윷놀이죠. 그렇죠. 도개걸륜모. 도개걸륜모가 각각의 동물, 도는 돼지, 개는 개, 그다음에 걸은 양, 그다음에 유춘, 소, 그다음에 모는 말. 모가 말이구나. 그러니까 예. 말이 가장 멀리 다니잖아요. 5칸씩.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말에게 그러니까 좀 기동력에 따라서 이름 지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 귀한 것 중심으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소랑 말이 제일 귀할 것 같다. 그렇죠. 아닐 수도 있나? 그러니까 양보다는 개가 빠르잖아요. 양몰이 개가 있으니까. 그럼 빠르기순은 아닌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귀한 것, 덩치순인 것 같기도 하고. 귀한 것순, 덩치순 뭐 이렇게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식 동물이지만 키가 크고 그다음에 갈기가 있어서 외모가 멋진 동물로 평가를 받고요. 또 이제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고 귀소 본능이 있는데 이 말의 독특한 그 성격 성향 가운데 하나가 네.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누워서 쉬고 대체로 서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잠도 어지간하면 서서 그러더라고요. 자는 예, 동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말이라는 동물은 굉장한 활동성을 가진 동물이라고 평가를 했었던 것으로 지치지 보여집니다. 않는. 예. 그런데
이 말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빈도로 역사 기록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 말이 그 말을 가진 사람의 신분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소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훌륭한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훌륭한 소인 거였죠. 소 잘 키우는 소 잘 키운 사람이죠. 사람이 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 말은 굉장히 훌륭한 말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왕이거나 장군이거나 또 때에 따라서 대단한 권력자거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한테 선물을 줄 때 내가 개 5마리를 준다. 감동이 별로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런데 준마를 내가 하사한다. 네, 지금 서역에서 가져온 준마 한혈마를 2마리를 준다 그러면 헉, 성은이 굉장하다. 만극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뭐 황제의 선물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말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주인의 신분을 그러네요. 나타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물로 평가를 받았고 네. 또 한편으로 이제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말은 주인의 생명을 같이 하는 동물이잖아요. 물론 개가 이제 오수의 개처럼 주인의 생명을 구하기도 그렇죠. 하지만 예. 이것과는 다르게 일상 자체가 사람과 주인과 붙어 있는 동물이 말, 즉 그러니까 승마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는 전마 그렇죠. 역할을 할 때는 그런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뭐 차죠, 차. 예, 차가 맞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그래서 이제 것처럼. 새 차 이렇게 네. 구매하면은 네. 아, 나의 사랑스러운 에마 이런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그게 될 수 전차가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사 속에 등장을 하고 또 전설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말과 관련해서 이제 눈에 띄는 이제 조금 막 좀 애틋하거나 안타까운 전설로서는 이제 아기장수 전설, 그다음에 이제 황대중 장군의 말 이야기 이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장수 전설은 뭐죠? 예전에 아기장수 우투리 네. 뭐 이런 거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은 나는데. 아기장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어느 동네를 가든 뭐 아기장수가 태어났었는데 뭐 비극적인 삶을 맞이해서 결국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기장수는 아기장수잖아요. 그 장수가 양립할 수 없는 단어 아닌가요? 네, 아기와 어른이 장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른이 되지 않았다는 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그 꽃이 저버리듯이 희망도 그 목숨처럼 사그러들었다라는 것들을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정근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몇 살 안 됐는데 돌멩이도 잘 던지고 비범해. 뜀박질도 잘이고 또 몇 살 더 지났는데 활도 잘 쏴요. 어휴.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야, 저 신동이다. 육사 보내야겠다. 그렇죠. 해병대 보내야겠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 신분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 아이가 평민인데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무예를 가지고 있고 무제를 가지고 있고 힘이 뛰어나요. 자기 앞길에 비해서 너무 탁월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역사 속에 누구로 등장을 하냐면은 보통 민중봉기의 지도자. 그럼 민중봉기는 보통 성공을 하면 되는데 네. 보통 보통 난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그렇죠. 실패로 예. 끝나게 되면 그 가족이 전부 다 몰살당하죠. 몰살을 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삼족이 멸하든 구족이 멸하든. 그러니까 저 아이가 결국은 우리 집을 우리 집을 망하게 하겠구나. 망칠 거다. 그러니까 3살, 4살, 5살 됐을 때 그거를 알아본 순간 우리 집에 비극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비극을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작은 비극 그것도 작진 않지만 그 아기장수라고 하는 아기를 살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가족들이. 또는 동네 사람들이. 그런 일이 실제로 왕왕 있었으니까 이런 그렇죠. 전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야. 이 전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아기장수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어떻게 보면 희망. 이래서 그러니까 프로스포츠가 발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으로 치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 엘리트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뭔가 어지러운 난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큰 별난이 벌어졌을 때 네. 어디선가 나타나는 사람을 숨어있던 아기장수로 묘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기장수가 죽었을 때 그 네. 근처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 있었죠? 하늘에서 내려온 말. 그렇습니다. 용마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용마가 어딘가에 있다가 네. 아기장수가 죽었을 그래서 때 아기장수 전설에는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네. 용마입니다. 용마가 상징하는 게 뭐죠? 용마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아기장수는 세상을 구할 하늘을 내려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가 탈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수는 걸어다니면 네. 폼이 안 나잖아요. 폼이 안 나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 군인들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항상 짝으로 움직였는데 아기장수 죽으니까 이 용마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선 할 일이 필요가 없어서 없죠. 예. 다시 자신이 온 하늘로 날아간다. 그 안타까움을 상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전설이 있지만 그 광진구에 가면은 용마산하고 아차산이 있어요. 용마산.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뉘앙스로 어쨌든 아기 장수가 이제 용마를 죽였다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 네. 활을 쐈는데 네. 그 활보다 자기가 달린 이제 활을 딱 쏘고 네. 이 말이 용마면은 내가 아기 장수가 맞잖아요. 네. 그래서 활을 쏘고 용마를 타고 막 가는데 이미 활이 꽂혀 있는 거예요, 관역에. 용마가 아니구나, 너는 평범한 말이구나. 아이, 그럼 말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네. 그러고 예. 그 말을 죽여버려요. 근데 오해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 뒤에 와서 화살이 꽂힙니다. 그러니까 말 다 죽이고 나서도 시간이 남아서 그 뒤에 화살이 꽂혔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미 쏘아놓은 화살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진짜 빠르네, 용마. 그거를 네. 보고 그 용마가 있던 곳은 용마산이 되고요. 아, 그 말을 죽였던 곳이 아차 후회하면서. 해서 아차산이 됐다. 아, 그래서 아차산 용마산 붙어 있어요. 예.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전설이 있기도 한데, 재밌네. 네, 이거는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그렇죠. 아기 장수와 용마가 페어 야. 짝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네.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용마 진짜 빠르네요. 네. 예. 아까 그리고 황대중 장군의 말 이야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황대중 장군은 누구죠? 이 황대중 장군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네. 그 황대중, 그러니까 그 장수 황씨 출신인데 황희정승의 후손이기도 하고 네. 당시 뭐 행주 대첩을 포함해서 임진왜란 당시 큰 전공을 세우다가 전사했던 황진 장군의 육촌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의 호가 조금 독특합니다. 양건당이에요. 양건당이요? 예, 그 건자가 네. 조금 독특한 한자인데 네. 다리를 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장애가 있는 사람. 실제로 다리를 저셨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다리를 절게 된 배경은 네. 이제 젊었을 때 어머니가 병이 낫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널리 알려지기를 자기 살을 베어서 이제 어머니에게 드리면은 낫는다. 우리 조선 괴담편 때 그렇죠. 그런 거 속설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황대중 장군이 그 속설대로 따른 겁니다. 다리를 네, 다리에 아. 살을 자른 거예요. 넓적 다리의 살을. 어머니를 위해. 네, 예.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낫게 되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장애를 안게 한 되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가리켜서 야, 저 사람은 효를 위해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구나. 야. 그래서 효도 효자에다가 그다음에 전다는 의미의 건자를 써서 효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랬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황대중 장군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예가 좀 무인인데.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좀 네.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전투에 이제 이미 그 군인으로서 참여를 했다가 임진왜란이 딱 일어났을 때 네. 주요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어떤 전투에서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다가 결국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 한 명을 만나죠. 누굴 만나? 이순신 장군을 만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산대첩 때 공동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야. 이때 황대중 장군이 또 다른 다리에 총알을 맞습니다. 총을 맞았구나. 그러니까 부상을 입고 생명은 건졌지만 그래서 다른 한쪽 다리도 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라를 지키다가 또 한 다리를 이렇게 절게 되었구나. 그래서 충건이다. 충건. 아까 그러니까 효건이었는데. 효건과 충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황대중 장군이 볼 때 야, 내 다리는 충효가 있는 그러니까 두 다리를 다 절지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호를 양건당. 양쪽 양건당.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절면서도 전투에 참여했으니까 그에게 꼭 필요했던 게 바로 말입니다. 그렇죠. 다리를 저시니까. 그러니까 유교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네. 충과 효를 다. 충과 효를 야. 자신의 몸으로 다 증명해낸 인물인 거잖아요. 대신 이제 두 다리가 되어줄 말이 필요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전투에 참여를 했었는데 네. 이제 임진왜란 때 여러 곳에서 큰 공을 세웠던 덕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황대중 장군하고 같이 전투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이면서 절망적인 전투가 정유재란 때 있었던 남원성 전투인데 네. 여기에서 황대중 장군이 정말 안타깝게 전사. 전사를 합니다. 남원성 남원에 있는 거. 남원에 있는 거,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황대중 장군을 아무데나 묻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의 시신을 어디에 보낼까 하다가 마침 보니까 아직 말이 살아 있습니다. 황대중 장군이 타고 있던 말. 네. 말에게 부탁을 해보는 거죠. 싣고 모셔라. 그러니까 예. 안장 위에다가 황대중 장군의 그 시신을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한 다음에 네. 말을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탁 쳐서 보내듯이 보냈나 봐요. 어디로요? 가라. 아마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남원에서 강진은 꽤 먼데요. 그러니까요. 차로 100km가 한 넘는. 2시간 갈 것 네. 300리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예, 예. 100km가 넘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리를 설마 주인을 메고 네. 싣고 사람 없이 사람 네. 없이 그리고 네. 그 당시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 일대가 정유재란의 특징이 보면 전라도 일대에서 전투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아, 예. 뭐 그러니까 거기를 다 피해서 포탄을 갔는지 피해서 예. 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고향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강진해요? 네. 그러니까 강진에 도착을 했으니까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저 말이 누구 말이며 그러고 싣고 온 사람이 황대중 장군이구나.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또 명예롭게 전사를 했으니까 와.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 장례를 치른 동안 말은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예. 장례 끝나고 났을 때는 말이 곡기를 끊습니다. 아, 밥을 안 먹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서 말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인과 어떻게 보면 말의 일체화된 모습들을 야. 가장 잘 보여주는 보통 이제 충견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여기는 뭐 충마라는 충마네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황대중 장군 무덤 옆에는 말 조각을 같이 만들어 놔서 장군도 훌륭하지만 예. 그 옆에 있었던 말의 충심 역시 훌륭하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 정도면은 네. 말이라는 존재는 단순하게 그냥 고기를 먹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 쓰는 가축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동료, 친구, 그다음에 생을 같이 한 존재. 그렇지. 생사를 예. 같이 한 존재. 밀접한 관계입니다. 예, 이런 존재임을 보여준다라고 야.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 어느 정도는 사실일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최소한 예. 그 그래, 내용 중에 다 지어내진 않았을 것 상당수는 같아요. 사실일 거라고 예. 보여지고요.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황대중 장군 그리고 황대중 장군의 말에 네.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이런 모습들은 뭐 유팽로 장군 무덤, 말 무덤 이런 것 유팽로 장군 무덤.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몇 개가 남아 있어서 추정컨대 말이 가지고 있는 귀소 본능. 그러니까 자기 집을 그렇죠. 찾아가는. 아, 그렇게. 네. 예. 근데 이제 귀소 본능을 잘 하면은 자기 집을 찾아가지만 잘못하면은 기생집을 찾아가는. 아, 김유신 선생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귀소 본능이 있는 특징이 여기에 발휘된 것이 아닐까. 아, 그렇게 볼 이렇게 수 볼 있겠네요.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말과 사람은 일정한 다른 가축과는 또 다른 어떤 교감을 하는 관계였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말이 가진 어떤 생물학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말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이 그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임무로 생각을 한다는 점이죠. 네. 지금 말씀드렸던 승마나 전마도 있지만 또 수레를 끌기도 한다는 점에서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말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멋있죠, 말은. 경이로운 예. 느낌을 주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근육도 막 말 처음 타러 가서 보면 생각보다 높아서 깜짝 놀라고 맞습니다. 예. 이런 느낌을 해서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사람들이 말을 몰라서 누구는 말이 두려워서 누구는 말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두 문명 모두 말을 타고 왔던 서양서 스페인, 침입자들한테. 예, 피사로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몰살당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아, 네.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실어 나르고 그다음에 외모가 훌륭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에게 특별한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어떤 이미지죠? 너는 혹시 날개를 숨긴 것이 아니니? 아, 말에 날개인 천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개에다가 날개를 달면 좀 이상하고요. 돼지에 날개를 달면 좀 좀 이상하고 이상하죠. 네. 양도 마찬가지고 소도 조금 소가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소가 제일 이상한가요? 소가 제일 이상한. 그런데 말은 우리가 이미 여러 신화 속에서 등장했던 뭐 서양의 페가수스라든지 유니콘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동양 쪽에서는 천마라든지 천마.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을 날아도 이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란 동물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늘의 뜻 또는 신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동물의 그러네. 이미지를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말이 이제 하데스로 찾아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동물로 나오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이제 관음보살이 타는 말 그리고 처음 말이 불경을 가지고 와서 지은 절이라 그래서 중국 최초의 절 이름이 백마사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여기에다 이제 포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불어 우리 할아버지가 처음 세상에 나올 때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박혁거세 할아버지 예, 선생님의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혁거세 예. 할아버지가 나올 때 사로 육촌장이 그 장소로 가게끔 이끌었던 백마 또 역시
그런 어떤 하늘의 뜻을 받은 존재로 그러네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역사에서 말과 관련한 유물은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가야의 기마 인물형 토기, 뭐 가야지만 지금 사실 여러 곡절 끝에 경주박물관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기마 인물형 토기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그밖에 말과 관련된 유물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령총에서 나온 기마 인물형 토기가 좋을 것 같아요. 금령총. 예, 가야의 기마 인물형 토기는 이제 장군하고 말의 전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네. 기마 인물형 토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린 아이로 추정이 되고 그 어린 아이를 무사하게 저승까지 안내할 존재로서 말을 태운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옆에 또 이제 시종까지 같이 맞아요. 태웠다는 예. 의미에서 말에게 옛날 사람들이 기대했던 상징, 의미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박혁것의 그 천마, 그 다음에 헤브루가 처음에 그 말을 발견할 때도 말이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에 천마,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군에도 천마가 나타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말에게는 하늘의 뜻을 이쪽에 전달하는 의미를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말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1시간만 누워 자고 나머지는 다 서서 있으니까 쟤는 활동성이 강하네라고 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인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바로 음과 양이 있을 때 양일 것 같은데. 양이잖아요. 네. 극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오가 들어가 있는 날은 양의 기운이 출중해서 예. 그래서 그 양의 기운을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옛날에 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음의 대척점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귀신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말. 그래서 신랑한테 가능하면은 흰말, 백마를 태워서 보내거나 오. 백마가 아니면 일단 말이라도 태워서 보내야 오. 그러면은 그 주변에 혹시 뭐 사악한 귀신들이 오면은 그 말의 기운을 통해서 모두 쫓아내겠다. 소타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거의 반대니까. 예. 그러니까 예.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간지로 이제 말이 들어간 날에 예를 들어 장을 담그거나 그러면 나쁜 기운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진다. 그 다음에 여름에 이왕이면은 축제는 언제 오가 들어가는 단오. 그렇군요. 예, 그런 때 이제 그 뭔가 그 애군을 몰아내는 축제를 벌이자 네. 이런 의미로 이제 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하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말띠 여성에는 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렇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런 말들은 실제로 많이 쓰이지는 않았다.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역사에서 말은 대체로 좀 긍정적인 상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징뿐 아니라 실생활에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도 조금 이렇게 우리 흔적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잡지사 이 시간에 말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어요. 했었죠. 예, 바로 이제 제주도,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속설 속에서 이제 제주도가 어떻게 중요한 목마장이 되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고조선 이래, 삼국시대 이래 한국에서는 말은 정말 널리 길렀고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드라마 재현할 때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그래픽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많은 병력이 등장하는 전투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전투 장면에 볼 때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요? 기병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아, 그것도 적은 거예요? 네, 기병이 꽤 많았던 것 앞에서 같은데. 몇 분이 이렇게 장군이 타고 가고 뒤에 보병들이 창 들고 막 쫓아가거나 아니면 맞아요. 활로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네. 그 장면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선 전기 기준으로 본다면은 말의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록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우왕이 요동 정발할 때, 그러니까 그 이성계를 보냈을 때 네. 뭐 안팎으로 한 3만 8천 명, 보충병까지 하면 한 5만 명 넘게 보냈거든요. 보냈어요. 예. 그래서 외부에 드러내기는 중국 측에 드러내기는 한 10만 명의 대군이다. 네. 이렇게 보냈는데 네. 3만 8천 명의 전투 병력 중에서 말이 2만 1,000필이 동원이 됩니다. 아, 엄청 많았네요. 절반이 기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병력을 반분했을 때 네. 기병이 절반, 그다음에 보병이 절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규모가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기병 같고.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더불어서 임진왜란 때 이제 신립 장군이 패하긴 했지만 탕금대 전투에서 신립 장군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병력이 바로 그가 이끌었던 병력이 기병입니다. 네. 그래서 비가 내린 뻘밭에서 오히려 이제 백병전을 당하지 못하고 그렇군요.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반도를 보면 말 기르기가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아니 산이 많고 예, 산이 평지가 많아요. 없고. 그래서 예. 목장은 대체로 섬이라든지 육지라고 하더라도 좁은 공간이 넓은 곳.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장안평. 그렇죠. 그래 장안평을 바라보고 있는 곳 면목동, 연목동, 마장동. 마장동. 네. 그런데 예. 이런 동네 아니면은 대체로 섬들이 전부 다 목마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도 이제 중요한 목마장으로 발전을 했는데 네. 문제는 나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외적을 막아야 되는데 이 외적이 전부 다 기병이에요. 여진족, 몽골족, 거란족.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 일대가 한족 중심의 그 영역이 된 거는 네. 근대에 와서고 그전에는 우리 북쪽 국경은 네. 전부 다 기병들. 그러니까 그러네요. 여진족은 전원 기병이고요. 예. 몽골도 전원 기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도 거기에 걸맞는 기병 집단을 만들어야 있었어야 되는 되네. 거니까 말 자체가 굉장히 익숙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말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갈 같은 그다음에 안장 같은 그다음에 장식 같은 이런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서 전투를 벌이다 보니까 삼국시대 내내 말을 기르는 정치 그러니까 마정이라고 행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아, 마정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마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신라 때도 고려 때도 조선 때도 그 마정을 담당하는 관청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시대 궁궐의 말을 기르는 관청을 사복시라고 해서 네. 지금도 그 종로구청 근처에 네. 그 사복시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한데요. 사복시. 예. 실제 자료를 놓고 보면은 그 삼국시대 특히 통일신라 시대 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 아마 신라장적이라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처음 들어보면 큰일 나는데 예,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네.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된 예. 그러니까 보물을 싸고 있었던 종이인데 네. 이 종이가 신라 시대에 일종의 호구 조사를 했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서원경 지금의 청주 일대 4개의 마을에 사람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는 사람과 생산물에 관련된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가축이 이제 쭉 표현이 되는데 제일 먼저 말이 표현되어 있었고 예. 그런데 흥미로운 게 4개 마을에 61필의 말을 기르고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 인구수로 계산해 봤더니 사람 7명당 한 필이에요. 네. 청주같이 시골에서 네. 육지가 많은 데서. 그러네. 그러니까 말을 기르기 편했던 곳은 훨씬 더 많은 수의 말을 그렇죠. 길렀구나라는 네.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점에서 삼국시대 이 정도면은 고려 조선시대 때 말의 더했겠네요. 숫자가 예.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말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나라였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여러 곳에 이제 지금은 말은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지명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말과 관련된 전설 또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오래 전부터 탔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한복에서도 나타나죠. 한복이랑 어떻게 연결되죠? 뭐 한복은 이제 번역하면 한국 전통의 옷이잖아요. 네. 그런데 해석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지의 존재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은 바지가 그렇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치마 같은 걸 입고 있죠. 그렇죠. 남자도. 우리나라 여성들조차도 고구려 여성들을 무용청 벽화를 보면은 어, 치마 입은 분도 있지만 바지 입은 분도 있어요. 그럼 맞다. 그러니까 예, 이 바지의 존재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예. 하나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잖아요. 예. 그렇지만 또 하나는 말 타기 위해서. 여성도 네. 로마 하면은 기병 안 떠오르잖아요. 안 또 로마는 되게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말타면. 예. 그러니까 그 느낌이 바로 뭐냐면 말을 타는 종족에겐 바지가 필수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바지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 뭐 덧옷을 입거나 치마를 입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말과 깊은 관련이 있구나. 야. 이걸 통해서 중국과 일본과는 말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네. 달랐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식 문화에서도 알 수가 있네요. 예. 자, 이렇게 우리 역사 속 말의 의미와 활용도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말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6년 병원년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말의 기운이 앞뒤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본다고 한다 그러면 말은 활동성이 풍부하고 또 굉장히 적극적인 동물이잖아요.
그 장점을 우리가 취한다면은 2025년보다 조금 더 성과가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2026년 병원연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박광일 선생님도 새해 종횡무진 활약을 또 기대해보고 건강도 잘 챙겨가시면서 좋은 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병오년 새해를 앞두고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우리 역사 속 말에 대해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